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유주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라면 과학이 정말 더 재미있고 쉽게 다가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저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연이니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서 궁금한 점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반갑다 인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이타키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 좀 멀진 않으셨나요?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강연 진행해 주실 예정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나노과학 기술입니다. 나노과학 기술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나노과학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기술에서는 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나노 과학 기술이 더욱더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노 과학 기술 전반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분자를 이용한 소자, 그쪽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강연 기대해 보면서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있습니다. 이타키 교수고요. 제목은 나노과학 기술, 그 다음에 분자로 만드는 전자소자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부분에 나노과학 기술을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 이제 분자로 만드는 전자소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미터 크기부터 알아야 되겠죠. 나노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기원되었고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래쪽에 요걸 하게 되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자, 1나노미터의 크기는 10^-9승 미터입니다. 0.0009번 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크기는 여기 C란 것은 탄소입니다. 탄소 60개가 있습니다. 탄소 60개가 모이면 축구공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60 벌키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름이 0.7나노미터입니다. 거의 1나노미터가 되죠. 사실 이 물질의 발견이 1996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작으냐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 축구공이 지름이 22cm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 C60이라고 부르는 물체와 축구공의 비율이 축구공과 지구의 비율 같습니다. 이제 지구의 반경은 6,400km가 되거든요. 지구에서 손흥민 토트넘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그 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공을 찾은 이 크기의 비율이 실제는 축구공에서 요 C60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크기만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질이 되고요. 원자의 크기가 0.1나노미터, 1옹구스로 부르기 때문에 그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보는 게 나노미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노과학 기술의 얘기는, 나노라는 말은 사실은 한 200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겠지만, 그 전에 1960년대 리처드 파이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과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고, 파이만이 1960년대에서 벌써 이 나노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물리학회에서 1959년에 제목은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이게 지금 아래 바닥에 많은 공간이 있다. 근데 이 바닥은 아주 작은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나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은 당시에는 불구하고 이 파이만은 벌써 나노라는 기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만을 나노 기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파이만이 1960년에 강연에서 파이만이 미래에는 요즘 우리 시대에서 원자 분자 수준으로 물질을 제어하고 백과사전, 모든 백과사전을 머리 핀에 기록할 수 있을 기술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는 공상과학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책에 있는 글자를 25,000배로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핀입니다. 핀 헤드니까 여기 끝에 있겠죠. 한 1mm 정도 되는 핀 헤드인데 여기에 모든 백과사전을 글을 다 적을 수가, 저장할 수가 있다. 그것을 한번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핀이 한 1mm가 됩니다. 이 헤드 핀이. 25,000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면적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그 백과사전이 뭐 25권의 볼륨이 있다 치고 한 볼륨당 뭐 한 수백 페이지가 있겠죠. 하고 한 페이지는 대략 수십 센티미터가 되고 그 면적을 계산하면 그러면 모든 이 한 권이 아니라 전집이 됩니다. 이 전집을 계산하면 면적이 위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책에 있는 글자의 한 글자의 크기가 수 밀리미터거든요. 이 글자의 크기를 25,000배를 축소하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수십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백과사전의 책을 이 핀 안에 다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한번 적용한 예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저희 학과에 계시는 홍수원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내용인데, 자, 이게 원자 힘 현미경에는 그 과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 아주 날카로운 팁이라 부르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다가 분자를 코팅을 합니다. 근데 분자가 들어있는 용액에 담궜다면 이 분자가 이 코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자가 코팅된 팁을 어떤 샘플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면 분자가 팁에서부터 샘플에 적힙니다. 이 글자를 적었는데요. 이 적은 글자는 사실은 타이만이 1960년대 했던 그 강연 중에서 일부분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1960년대에 왜 이러한 나노과학 기술이 빨리 적용되지 않았을까? 2000년대에 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당연하게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늦게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요 글자를 보면 한 글자가 수십 나노미터로 쓰고 있거든요.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그 백과사전 전집을 그 핀, 1mm 핀 안에 모든 걸 다 적을 수 있다는 기술을 해낸 겁니다. 원자 크기, IBM 큰 회사죠. 그 IBM을 원자로 만든 겁니다. 이 원자는 니켈이라는 원자를, 제논 원자를 니켈 표면 위에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 또 한자, 중국인 과학자들이 만든 원자라는 한자로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크기가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는 뭐 0.1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가 수 나노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원자를 하나의 위치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를 만약에 우리가 임의적인 형태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를 이렇게 원 모양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를 그 원 형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옆에 보시면 이런 올록볼록한 게 보이시죠? 이런 게 사실은 다 구리 표면입니다. 구리가 원자가 구리가 촘층이 박혀 있는 거죠. 구리 원자가 여기 있고 옆에 구리 원자가 있고 잘 정렬된 질서적으로 잘 정렬된 구리 표면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 원자를 하나씩 이제 움직여서 원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 내부에도 일단은 구리가 보입니다. 이 원 형태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내부에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이러한 그 구리 표면, 구리 원자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원형이 보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이러한 형태를 본 적이 있죠. 자, 연못에서 만약에 돌을 이렇게 박아놓고 가운데에 돌을 떨어뜨리게 되면 물결이 칩니다. 물결 모양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결이 돌을 가운데에 떨어뜨리면 물결이 처음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이 벽에 있기 때문에 다시 벽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물결파와 벽에서 충돌해서 다시 반대로 오는 물결파가 서로 두 개가 방향이 반대고 크기 같은 물결파가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물결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정상파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현상이 원자에서도 나오는 거죠. 원자 모형에서. 자, 이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원인은 지금 전자들이 입자이지만 이 전자들이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물결파가 되는 거죠. 마치 전자가 연못에 있는 물결이 되는 겁니다.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모형이 전자의 물결파가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오는 두 개가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이러한 정상파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도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나는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1차원은 그냥 선 모양입니다. 2차원은 평면 모양, 3차원은 공간 모양이죠. 그래서 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차원의 나노 크기를 가지는 물질, 그죠? 두 차원의 나노 가지는 물질, 3차원의 나노 가지는 물질 등등이 다 크기가 작을 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름이 카본 나노 튜브라 부르는 물질인데, 이거는 1차원의 물질이 되고, 여기 보시는 왼쪽의 그림은 지금 수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평면에서 나노 물질 나노 필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탄소 60g을 만든 C60이라 부르는 물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나노 물질의 하나의 예에 해당되겠습니다. 탄소 물질을 봤을 때, 탄소 물질은 우리 흑연, 연필심이 바로 흑연인데 탄소 물질로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 물질, 연필심은 우리가 연필 종이에 쓰면 그 연필심에서 흑연이 떨어져 나와서 종이에 묻는 거거든요. 묻게 되고 그만큼 연필심에서 탄소 물질이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 이유가 흑연이 이러한 청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층이 있고 한 층이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심에서 이러한 몇 층들이 떨어져 나와서 종이에 묻게 되겠죠. 그러면 종이에 글자가 쓰이게 되고, 그걸로 지우개로 지우면 떨어져 나와서 종이에 적은 흑연, 탄소 가루들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은 탄소인데도 탄소가 단단하게 결합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흑연은 연필심은 값이 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비쌉니다. 똑같은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흑연 구조와 다이아몬드 구조가 다릅니다. 다르게 있죠. 여기는 3차원으로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결합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강한 물질이죠. 강도가 상당히 세고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탄소 물질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공 모양,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탄소 나노 튜브라 부르는 1차원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그 흑연 물질에서 한 층만 따로 떼내어 물질 이름을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핀이 아래쪽에 제가 써놨는데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가임과 노브슬로프는 영국의 두 교수님이 수상했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제가 있는데 이게 동영상은 제가 지금 실행은 하지 않고요. 이 떼는 과정이 쉽게 떨어집니다.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고 이러한 물질을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떼면 이 한 층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로 가지고 그래핀 한 층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발표했죠. 그 결과가 바로 노벨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메카니컬 익스폴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탈착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래핀 만드는 방법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고 흑연으로부터 그래핀 한 층을 만드는 기술이 동영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한번 구글에서 한번 서치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노 물질의 성질. 만약에 어떤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었을 때 그냥 큰 사이즈의 물질의 성질과 같아버리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근데 나노 크기가 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질이라는 것은 색깔, 무슨 전기적 특성, 빛,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가령 금 덩어리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 덩어리를 나노 입자로 만들게 되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자, 같은 금인데 금 크기가 덩어리가 크면 노란색이고 작으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노 크기가 됐을 때 같은 물질이지만, 그리고 금을 이루는 결합 구조도 같을 겁니다. 근데 단지 나노 크기가 됐을 때, 나노 입자가 됐을 때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금 덩어리와 금 나노 입자가 될 때 거기서 작용되는 어떤 과학적인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 크기가 되면 나노 과학 기술은 큰 덩어리에 비해서 다른 기술이게 되는, 다른 과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의 경우 보통은 노란색이지만 나노 입자는 붉은색을 띈다. 이게 카드뮴 셀레나이드 부르는 CDS라고 부르는 반도체 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이 나노 입자는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기 4나노미터 크기, 여기는 요 물질 안에, 용액 안에 4나노미터의 카드뮴 셀레나이드 입자가 분산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워낙 작아서. 하지만 4나노미터 나노 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4.2나노미터가 들어가면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4.8 나노미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5.5 나노미터가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입자의 크기를 잘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색을 볼 수가 있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나노물질이 되면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노물질이 되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m의 조각이 있습니다. 1m, 가로, 세로, 정육면체 1m 크기, 면적이 있겠죠. 한번 자릅니다. 이렇게 각 반으로 자르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확대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크기가 돼야 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면적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물질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량인데도 면적이 커졌습니다. 여기는 6인데 여기는 10가 되었죠. 한 번 더 자르게 되면 똑같은 질량인데 면적은 20자가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노미터 크게 되면 면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면적이 커지면 질량은 똑같은데 똑같은 양인데 면적이 커지니까 그러면 면적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겠죠. 살균 현상, 촉매 현상, 그 전지, 2차 전지 에너지의 전기 용량을 저장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볼륨에 대해서 표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러한 성질들이 더 향상되겠죠. 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된 자원을 나노 크기를 만들게 되면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이 몇 향상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노 크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분해 능력을 부르는데 분해 능력이라는 것은 두 점을 가장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점이라고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분해 능입니다. 두 개의 점을 이루어져 있다. 0.2mm라고 두 점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0.2mm, 0.2mm. 이게 인간의 보통 평균적인 분해능에 해당됩니다. 이보다 더 작으면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옛날에 광학현미경,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는 광학현미경입니다. 이 과시광선을 사용하는 현미경이 되고요. 그러면 보내주는 과시광선의 파장에 따라서 그 파장의 크기만큼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보통 수백 나노미터인데 한 1마이크론 칩시다. 이제 1000 나노미터가 1마이크론인데 1마이크론 정도의 크기는 이런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학현미경 돈 주고 사서 그 1마이크론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1마이크로가 보통 세포 크기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크기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보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세포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미터는 것은 훨씬 더 작죠. 나노미터는 1마이크로 크기의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그러면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원자 그런 나노미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가시광선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원자와 같은 나노스케일 물질을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이 전자현미경입니다. 자, 전자를 쓰는 현미경입니다. 앞에서는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는 현미경인데 이거는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발견은 아주 전에 됐습니다. 1930년대. 노벨 물리학상은 1980년대 노벨 물리학상 받게 되고요. 이때 받을 때 전자현미경과 다른 것들이 같이 공동 받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이 어떤 기능에 따라서 뭐 스캐닝, 트랜스미션 부르지만 전자현미경입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 그 스파이더맨 1탄인데 아주 옛날에 나오는 1탄인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사실 거미한테 유전자로 그 변형된 거미한테 물리게 되는데 그 거미한테 물리는 장소가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전자현미경 실험실입니다. 거기서 전자현미경에서 나노미터 물질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미를 배양하는 곳에서 DNA를 조작한 거미한테 물리게 돼서 그 스파이더맨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용된 게 전자현미경이고요. 전자빔을 쓰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엄청 짧아집니다. 앞에서 가시광선은 700 나노미터라고 그랬거든요.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성을 가지는데 이 파동성을 전자 파동이 보통 1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집니다. 그러면 전자빔을 빛으로 그 파동을 사용하게 되면 1나노미터 크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의 예입니다. 크기는 나노미터는 아니지만 이런 CD를 볼 수 있죠. CD가 보면 컴팩트 디스크, CD 우리 음악을 들을 때 DVD
높은 쪽을 1, 낮은 쪽을 0 하게 되면 10, 10을 우리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게 되고 뭐 저장할 수 있겠죠. 모기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모기 눈도 보이죠.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 이해가 되고. 자, 전자현미경 외에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기술은 이름이 주사 터널 현미경을 부르는데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 이게 전자현미경은 아닙니다. 스캐닝 터널링 현미경, 그래서 주사 터널 현미경을 부르고요. 약자로 STM을 부릅니다. 이 기술은 1980년대 발명되어서 이 분야에서 6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노벨상 받는데 그 기술이 개발되고 노벨상 받는데 보통 평균이 한 30년씩 걸리거든요. 여기는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 기술이 획기적이었고, 이 기술로 얘기하면 그 원자를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전자 터널 현상을 통해서 원자를 볼 수 있다 되는 건데,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 그 터널링이라는 것은 그 전자가 흐를 수 없는 것을 지나친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탁구 공을 벽을 던지면 벽에서 벽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공을 큰 물질, 탁구공, 야구공, 뭐 테니스공. 하지만 전자를 벽에 던지면 전자는 벽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작은 물질이 터널링 현상이 생깁니다. 터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속으로 된 팁이 있고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벽이 있죠. 이게 벽입니다. 벽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탁구공으로 생각하게 되면 못 지나갑니다. 하지만 전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터널링 현상입니다. 그죠? 이 터널링 현상은 워낙 거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터널링 현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원리에서 원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를 이제는 1980년대부터 이제는 원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원자를 못 봤습니다. 지금은 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를 보는 장치가 이런 장치가 되고, 보통 과학 장치가 독일, 미국, 일본이 많이 만들고 있죠. 여기는 아마 독일 회사일 겁니다. 한국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 하신 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시고 한국에 기구 가셔서 지금 이 과학 장비, 원자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계시고요. 지금 많이 전 세계에 많이 또 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흑연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줬죠. 탄소. 이게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이 크기가, 가로의 크기가 4나노미터. 그죠? 4나노미터. 이게 보이는 게 탄소입니다.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흑연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탄소가 그 연필심이죠. 그거를 하나씩 보는 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탄소 원자입니다. 옆에 그림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거는 실리콘, 유명한 실리콘, 중요한 물질이고요. 실리콘의 모양입니다. 실리콘에 여기 뭐 이렇게 111 되는 것은 실리콘의 표면에 대한 이름이 되고요. 여기 7 곱하기 7 어떤 표면을 이루는 구조의 명칭입니다. 다 과학적인 명칭이고요. 표면이 원래는 실리콘이 있으면, 자, 실리콘은 이런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연, 탄소가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보여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삼각형이 보이시죠? 파란색이 제일 위에 있는 실리콘이고 녹색이 그 다음에 있는 실리콘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삼각형이 안 보이죠? 그죠? 표면에서는 삼각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는 실리콘 111 표면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원자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1, 그 7 곱하기 7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양이 있죠. 이게 꽃 모양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사실은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 구조가 전체 표면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원래 실리콘이 가져야 되는 크기의 7배를 되고 있고, 이쪽도 7배다 해서 7배 곱하기 7배라는 구조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옛날에는 간접적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술, 주사 터널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자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 그림이, 이게 지금 흑연인데, 이거는 흑연 표면이고, 아래쪽에 다 표면이 다 흑연이 있습니다. 이걸 한 층을 떼내면 그래핀입니다. 한 층을 떼내면. 그죠? 아까 기계적으로 떼낼 수가 스카치 테이프로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가임 교수와 노브스넬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고, 이분은 교수고, 이분은
이 교수의 포닥 연구원인데 나이가 아마 그때 아마 20대, 30대 아마 노벨상을 같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김필리 교수도 지금 그 하버드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김필리 교수님도 그래핀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2004년에 그래핀을 발견했고 김필리 교수는 2005년에 발견했습니다. 1년이 늦어졌죠. 노벨상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줍니다. 근데 3명을 주면 이렇게 3명을 받으실 거예요. 3명을. 근데 2명한테 갔기 때문에 이 2명 받는 거죠. 근데 3명을 주더라도 다른 그 전 세계 과학자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김필리 교수가 상당히 큰 기여를 하셨고, 근데 뭐 노벨상에 어쨌든 두 분만 받았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흑연 표면을 나타내는데 이게 흑연입니다. 한 층을 떼내면 이게 되는 거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요 흑연은 벌집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벌집 구조, 허니콤이라고 부르는 벌집 구조. 이게 벌집이 이렇게 생겨 있죠. 육각형 모양으로 되는데, 한 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 층이, 제가 찍은 이미지인데, 이거는 아래쪽에도 다 한 층이 아닙니다. 여러 층이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벌크라고 부르는데, 표면은 보이지만 두꺼운 물질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게 돼 있죠. 제가 색깔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가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면 벌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이게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보이죠? 제가 본 게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핀이 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과학적인 이유로 하나씩 안 보이게 되고, 이걸 만약에 한 층을 떼내게 되면 전부 다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학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원자 현미경은 좀 이제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은 크기의 물질을 볼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사람의 머리카락 볼 수 있고, 적혈구를 봤네요. 도넛 모양처럼 적혈 보이고, 종이를 봤습니다. 자, 자연계의 나노과학을 보면, 자연계도 나노과학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연립효과, 영어로는 노터스 부르는데, 연립효과. 연잎을 보면, 이게 물이, 연잎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처럼 모여서 이게 기울어 있으면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죠. 절대 젖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물에 젖는 성질을 가지고 좀 구분합니다. 친수성, 물에 잘 젖는다. 친한 물 특성, 물에 잘 젖는다. 소수성, 이게 싫어하다 뜻인데 물에 잘 젖지 않는다. 초소수성, 물에 엄청나게 젖지 않는다. 이게 소승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게 연꽃잎은 초소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슈퍼 하이드로포비시티라 부르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워지지 않는 현상, 셀프 클리닝 현상을 같이 띠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젖지 않기 때문에 물방울 모이게 되죠. 물방울이 흐르게 되면 이 물방울이 자기 연잎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같이 끌고 내려옵니다. 여기 먼지 입자가 보이죠? 물방울이 내려올 때 먼지를 같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자연계에서 연잎이 깨끗합니다, 항상. 자연계에 있는 나노과학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이 나노과학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의 일반 페인트입니다. 더럽죠, 오래되면. 아파트 오래되면 페인트가 이제 더러워집니다. 하고 먼지도 하게 되고 더럽죠. 하지만 이러한 특수 연립 효과처럼 특성을 가지는 특수한, 이게 아마 노터스가 연립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노투산이라고 붙은 것 같아요. 노투산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여기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 이렇게 되면 비가 오면 저절로 씻깁니다. 이거 벽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옷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옷을 만약에 표면을 연립처럼 그러한 과학을 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비가 오면 혹은 음료를 쏟게 되면 저절로 다 됩니다. 특히 군인들의 전투복이 있으면 세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물에 씻으면 다 씻게 되는 거죠. 이 원인은 나노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연립을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 나노 돌기가 있습니다. 나노 크기 돌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돌기들이 있고 그런 특성을 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내려오는데 먼지를 가지고 내려오죠. 또 다른 얘가 사실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보면, 이게 도마뱀인데 게코라 부르면 도마뱀 붙입니다. 이 도마뱀은 특이하게 보통 도마뱀은 달라서 요 도마뱀은 아주 매끄러운 유리 같은 수직으로 된 벽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 나노 돌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도마뱀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발바닥을 그런 나노 과학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유리를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이 생기겠죠. 이게 제가 한번
이걸 지금 일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포인트를 하지도 않고 아이고 잠깐만 이게 지금 마우스를 제가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지우면 되죠. 자, 동영상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김상배 교수님, MIT 교수가 되셨어요. 아마 이때는 학생 되신 분인 것 같은데 좀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MIT 교수고 연도가 2006년도고 상당히 옛날 거고요. 지금 로봇이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지금 한 15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립니다. 느리지만 지금은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기술을 더 연구를 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MIT에 계시고요. 중단하고, 있고. 그러면 스파이더맨, 이게 물론 과장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마 발바닥에 이러한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력이 커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노 기술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고, 지금 나노 기술은 대부분 컴퓨터 쪽 정보 시대에 있는 기술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가 매년 급속도로 집적도 한 크기에 넣을 수 있는 소자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나온 게 지금 1980년대부터 하면 지금은 뭐 너무 무지무지하게 기술이 발달했죠. 이게 무어라는 분은 사실은 그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무어라는 사람이. 무어가 경험적으로 매년 반도체 기술이 2배씩 증가했다 이런 그 경험적 예측을 했고요. 네, 그 기술을 꾸준히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엄청 발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반도체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사진 보시면 제가 다시 펜을 바꾸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말은 여러분 아마 학생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트랜지스터 구조인데요.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1947년에 받은 겁니다. 받았고 그 바딘 브레틴 쇼클리 여기 바딘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47년에 발명해서 56년을 받게 되고 이 바딘은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로 노벨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고요. 여기부터 우리 컴퓨터가 발달한 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기술이 최초의 집적 회로입니다. 이게 인티그레이트 서킷 IC를 부르죠. 자, IC 기술은 다른 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좀 지저분한 그림 보면 이게 지금 삼각형도 보이고 뭐 막대도 보이고 보이죠. 밑에 샘플도 보이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걸 접합한 거예요. 하지만 IC라는 것은 집적 회로라는 것은 하나의 기판에 모든 걸 만듭니다. 보시면 여기 네모가 보이는데 이게 하나의 실리콘 기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를 다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기능이 다 이 안에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 있습니다. 제 클리버라는 분이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 원래는 이 기술이 노이스라는 분이 좀 더 일찍 했었어요. 특허도 내고 해서 노이스라는 분이 특허를 내서 인텔을 창업하게 아까 무어 부분하고 같이 창업하게 되는데 이 인텔의 약자가 인티그레이트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여기 인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있죠. IC. 여기는 인티그레이트 일렉트로닉스 약자가 인텔이 됩니다. 그때 만든 인텔이 지금 인텔의 컴퓨터 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노벨상이 2000년이 될 때 돌아가셨어요. 노벨상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시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못 받으셨죠. 살아계셨으면 아마 두 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컴퓨터입니다. 방 안에 있는 컴퓨터, 큰 방에 있는, 그죠? 컴퓨터 한 대가 그 당시에 1940년대, 2000년대 그때 막 5억을 했으면 지금 같으면 이게 한 500억 되겠죠. 값어치가. 방 하나의 크기 하나의 컴퓨터 계산. 이게 지금 18,000개가 있는 칩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게 있죠. 지금은. 자, 이 미래의 나노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발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노 기술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슨 분자, 나노, 양자 등등 여기 많은 나노 기술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분자 전자, 이 나노 기술 하나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자 전도소는 이제 분자가 크기가 작죠. 분자. 학생들이 분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벤젠 분자. 그죠? 그런 분자들이 다 크기가 작습니다. 원자의 몇 개로 이루어진 게 분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원자를 가지고 뭘 할까? 과연 분자 가지고 뭘 할까? 이제 분자 하나가 과연 뭔가 될 수 있을까? 이게 1997년대 보면 그 예일대에서
분자 하나로 전류를 흐르는 걸 최초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모식도인데 여기 분자 하나가 있습니다. 벤젠 분자인데요. 이 모양이 벤젠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벤젠 분자가 되고 크기는 여기서 이게 한 1나노미터 될 겁니다. 1나노미터 정도. 거기서 전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 분자 하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이 연구는 한 2000년대 초반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미국 HP에서 160킬로빗 개수는 사실 적지만 분자를 이용한 메모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분자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상당히 큰 고집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지금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 기술이기 때문에 분자를 이용한 소자가 지금 컴퓨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정성을 하지 못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밑에 2007년도에 내체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2016년에 노벨 화학상이 이 세 분한테 가게 되는데 특히 가운데 분 프레저 스토더트 지금 미국 노스웨스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 분자가 이름이 글자가 안 보이시지만 노텍센을 부르는 분자입니다. 여기 노텍센이 있습니다. 노텍센. 여기부터 여기가 노텍센의 분자의 크기는 2나노미터가 됩니다. 분자가. 원자가 한 20개, 3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링 같은 모양이 위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분자 기계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보이죠? 이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이 분자의 전체적인 특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옛날에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여기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이 노텍센에 불리는 분자가 되고, 이 링이 위치를 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데이터가 보이는데, 이게 데이터는, 그러니까 한쪽은 뭔가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이게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크고 작습니다. 전류가 큰 것을 1, 전류가 작은 것을 0, 그러면 0, 1, 0, 0, 1, 0, 0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이게 H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고, HP에서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HP 인벤트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자를 가지고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얘가 지금 8개 곱하기 8이니까 전체 64빛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개수는 지금 우리가 이게 뭐 메모리가 USB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죠. 256기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엄청나게 12 구성을 배야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초기의 단계 이렇게 해서 근데 과학이 제가 아까 1940년대 보여준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1960년대였나요? 그때 보여준 첫 번째 IC 서킷 보면 상당히 막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죠?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해서 이게 3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발달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요 논문은 2007년도의 논문인데요. 그래서 논문이 훨씬 더 뭐 좀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400 곱하기 400이 됐고 160kb이 돼 있고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등등등 0.1 테라빗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소자의 안정성은 얼마가 됐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분자를 이용한 소자, 분자가 유기물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이용한 소자, 그다음에 기레핀의 2차 원료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자나 유기물을 이용한 전자소자, 메모리 소자에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실험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몰리큘러 나노 일렉트로니스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MNE라 부르고요. 연구 사이트가 되어 있고 아까 앞에 보여줬던 모식도입니다. 대표적인 1997년에 최초로 분자 하나의 전류를 측정한 겁니다. 이제 분자 하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분자 옆에다가 전극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이쪽에 분자가 있죠. 이게 황인데 황이 있고 황과 이게 금입니다. 황과 금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말로는 그림은 그리기 쉽죠. 1나노미터에다가 왼쪽에 금을 붙이고 오른쪽에 금을 붙이는데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걸 하려면 이거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이론적 예측은 1970년대 예측이 됐습니다. 1970년대 이론적 예측을 분자 하나를 가지고 분자 하나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가능하겠다 예측은 되었지만 실제로 실험적으로 하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려서 1997년에 최초로 이제 실험을 측정이 됐고 그 위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 그 분자 전자소 연구 동향인데요. 74년도에 이론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됐고 최초의 실험이 이제 97년 한 20년이 지나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스위치, 메모리, 여기 서킷, 트랜지스터 등등이 있죠. 저 연구도 아마 뭐 이렇게 몇 개 했었습니다. 여기 아마 2009년이 제가 한 몰리큘러 분자 트랜지스터 이게 제 연구에 해당되고요. 이게 1974년도의 예측입니다. 분자가 지금 복잡해 보이시죠? 여기 뭐 S 뭐 많이 있지만 원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2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원자는 0.1나노미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자 간격이 한 2 온곳으로 0.2나노미터입니다. 따져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 2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 분자 하나가 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이오드라는 것은 이게 정육인데, 그러니까 뭐 A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예측은 가능했지만 실험적으로 이걸 전극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기술이 20년 지나서 만들어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분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분자는 그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샘플 위에 올려야 되겠죠.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코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랑미르 블라시 방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분자가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은 없는데 빨간색은 물을 좋아하고 반대쪽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물 쪽과 물 아닌 쪽으로 정리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분자 방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랑미르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았고요. 랑미르는 저널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셀프 어셈블 모노레어. 이게 지금 자기 조립 방막입니다. 스스로 조립되는 방막. 여기는 스스로 조립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분자를 정리한 다음에 물리한 다음에 왼쪽에서 압력을 가하고 뭐 샘플을 잡아 당기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분자가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샘플을 담그게 되면 저절로 이룹니다. 저절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리저리 뭔가 할 필요 없이 이러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분자 트랜지스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2009년도에 했던 연구인데요. 자, 트랜지스터 구조가 지금 이게 그림이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부르는 세 가지 정극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부터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흐르면 1,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0이 나오면 스위치 디지털이 되는 거죠. 그 1하고 0을 만드는 과정을 게이트가 문의합니다. 문을 잠그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0이 되고 게이트가 문을 열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1이 됩니다. 그것이 역할이 게이트가 합니다. 다 전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압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아니고 요 사이에 분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모식도입니다. 금 전극에 벤젠 분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웨이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분자 하나가 트랜지스터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를 보여준 거죠.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트랜지스터가 그 아까 설명했듯이 소스에서 드레인 흐르는 전류를 게이트가 저하합니다. 그래서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1, 0이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드는 과정, 그러면 분자가 들어가려면 이걸 꺼내야 되겠죠. 이걸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측정한 건 아니고 인시추 전자현미경에서 어떤 분이 측정한 겁니다. 코넬 대학에서. 이거 끊어졌습니다. 이걸 전류로 해서 이게 끊을 수 있습니다. 딱 끊어질 때 중단하게 되면 이제 분자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걸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한 기술이 되고, 이렇게 나노 크기의 갭을 만들게 되면 이제 분자를 넣습니다. 분자를 두 개를 넣는데요. 이러한 분자와 이러한 분자. 이렇게 되면 특성이 나옵니다. 이런 과학적 특성은 너무 기술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생각드리고, 자, 이게 복잡하지만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것도 다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게 에너지를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쪽이 높은 에너지, 낮은 쪽이 낮은 에너지인데 전자가 지나갑니다. 전자가 지나가는데 전자가 여기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공간은 이쪽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거 타고 가는데 전자가 지금 이렇게 타고 갈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얘를 그 게이트가 이제 조정합니다. 자, 소스 드레인이 전자가 지나가는데 게이트가 저게 되면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게이트를 조정해서 이걸 가깝게 하게 되면 잘 지나갑니다. 다시 반대로 가게 되면 잘 못 지나갑니다. 자, 못 지나가는 게 0. 자, 게이트를 걸어서 잘 지나가면은 1. 이게 올리는 과정이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돼요. 게이트를. 게이트는 전압인데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거든요. 이게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문이 닫힌 거예요. 자, 닫히면 0. 문이 열리면 1. 그래서 지금 이게 전류값인데요. 여기가 전류가 낮은 게 0, 높은 게 1입니다. 분자 하나가 트랜지가 되는 거죠. 획기적입니다. 분자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컴퓨터 사이즈가 뭐 몇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손톱 하나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게 지금 이게 측정된 온도가 4K예요. 자, 4K라는 것은 켈빈 온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4K니까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섭씨로
마이너스 270도이기 때문에 어마하게 춥죠. 이게 영하 10도가 아니고요. 영하 270도예요. 영하 270도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영하 270도의 컴퓨터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이러한 선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100만 원, 돈을 주고 컴퓨터를 살려면, 그러면 사용할 가치 실용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비싸겠죠. 그만큼 아직 기술은 갈 길은 많지만, 이런 것도 현상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연구하는 연구를 지금 시간이, 제가 1시간으로 본다면 7시 반까지니까 한 2, 3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휘어질 수 있는 분자 소자. 이런 것도 있고요. 분자 소자가 휘어져 있습니다. 막대에 감겨져 있고요. 휘어지는 측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반복적인 휘어지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많이 휘어지게 해도 요즘 그 유연한 소자, 휘어지는 핸드폰, 휘어지는 TV 연구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쪽에 연구가 기본되고요. 감을 수도 있고, 트위스트 할 수도 있고, 이게 트위스트, 트위스트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광 스위칭, 빛에 따라서 스위칭하는 빛을 쪼개 되면, 가시광선을 쪼개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 자외선을 하게 되면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고, 그런 특징을 하게 되면 일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빛을 통해서 하는 그런 광 스위칭,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 학생들과 같이 연구했던 게, 네이처 논문이 2011년도에 올해 우수 학위 논문을 했고, 이러한 연구들을 10대 과학뉴스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래는 제가 연구실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게 어떻게 과연 이게 반도체 될 것인가 하는 게 40년 지나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자 쏘다도 한 50년이 지나면 어떠한 미래가 될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모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강연 시작할 때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우리 주성민 님이 아이들이랑 함께 보고 계시다고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또 질문 중에, 그냥 금보다 나노 입자 금이 더 값어치가 높은 건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 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할 때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반도체 나노 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쌉니다. 네. 그죠? 비싸지만 그걸 나노 입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빛 색깔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있는 것들은 어떠한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도 나노 입자가 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금보다는 백금이 있습니다. 백금은 이제 금보다는 좀 더 비싼데요. 네. 플라티늄으로는 백금은 촉매작용합니다. 네. 촉매작용은 보통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백금도 비싸거든요. 네. 하지만 백금의 크기를 작게 하게 되면 표면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질량의 백금 표면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촉매현상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작게 할수록 촉매현상이 좋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작용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만약 분자 전자소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네. 말씀 주셨어요. 제가 분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년 이상 하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하게 되면 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연구가 연관이 되는 분야가 있고 연관이 가는 당장에 쉽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아직 분자 소자는 지금 이제 온도도 낮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어려운 점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산업적 예측을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근데 일단은 분자이기 때문에요. 용액에 담그게 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대량 생산은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지만 반면에 작동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온도 면에서 일단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기술적인 면을 극복해야지만이 그러면 실제로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제 대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좀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기존의 트랜지스터 반도체도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나노 전자소자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시다고.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당연히 반도체도 수명이 있죠. 우리 메모리 다 수명이 있는데 나노 쪽의 수명 연구가 사실은
또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나노 쪽은 그만큼 환경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 물질 같으면 네. 아무래도 환경이 외부에 작용하고 아래쪽에 있는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노가 되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이 공간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환경에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노 소자들은 상당히 그걸 영어로는 패시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네. 패키징, 패시베이션 기술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되는데 학계 쪽에서는 대학교나 연구소에서는 일단은 그것보다는 이 나노 물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아마 그게 산업 쪽에 하게 되면 이제 패키징, 패시베이션 기술을 좀 더 잘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게 하지 않게 되면 나노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그 일종의 알려진 실리콘 큰 크기의 물질의 소자에 비해서는 좀 더 환경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또 나노 트랜지스터도 발열이 생기는지도 궁금하시대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 전류의 그 밀도에 따라서 줄 효과에 따라서 원자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크면 원자가 한두 개 움직이더라도 상관없겠죠. 원자가 크면 한두 개 빠지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있겠지만 작은 데서 원자가 움직여버리면 나노 전선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 전선들은 전류 크기가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너무 크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열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강의 중간에 잠깐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 스파이더맨의 네. 손과 발처럼 네. 그게 이제 또 나노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파이더맨 장갑처럼 이렇게 끼고 네. 벽에 착 붙어서 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것도 완전히 공상 소송 아닌 거죠. 근데 몸무게가 사람이 좀 크기 때문에 옛날에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시면 네. 거기는 아마 정기적인 뭐 다른 효과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나노 효과와 다른 효과를 결합하게 되면 네. 그러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나노 효과는 아까 개코도마뱀 같으면 네. 몸무게가 작아서 그렇군요. 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막 힘이 접착력이 크니까 그 중력과 그다음 접착력을 다 고려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뭐 동물도 되겠죠. 네,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했던 거였는데 네. 또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분자 전자소자가 상용화가 되면 가격이 기존 전자소자에 비해서 어떨지도 궁금하시대요. 그 산업체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이셨지만 네. 지금 산업체 쪽과 바로 연관시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고요. 네. 지금 일단은 뭐 크기 만드는 과정, 제작 비용 이런 걸 공정 비용을 떠나서 지금 작동되는 온도가 상당히 극저온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분자를 이용한 소자에 대한 그 산업체 소자보다는 네. 분자가 이루어지는 유기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유기물질도 이해하려면 그 부분 분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유기물질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물질들은 훨씬 더 크기가 분자보다 큽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 다 네. 유기물질이거든요. TV. 근데 거기는 벌써 기술이 많이 유기물질도 노벨상을 받은 게 한 기술은 1980년에 나와서 2000년에 노벨상 받을 텐데 이제 기술이 우리가 2020년대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죠. 근데 네. 기술은 80년대에 했으니까 40년 걸렸고 노벨상 받은 지 20년 걸렸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자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유기를 이용한 전자소자는 많이 하고 있고 휘어지는 유기소자, 늘어나는 유기소자, 스트레치된 유기소자, 접을 수 있는 거, 돌돌 말 수 있는 거 무지무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술을 딱 만들어내거나 발견한 그 순간부터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어쨌든 한 4, 50년.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또 양자 컴퓨팅과 비교해서 실현 가능성과 특징을 쉽게 비교 설명해주면 네. 감사하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양자 컴퓨터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양자 컴퓨터가 제가 저쪽 전공이 양자 컴퓨터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뭐 확신을 네. 잘 못하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들어있는 그 구조도 저온을 상당히 유지해야 되거든요. 극저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네. 하나를 만들어주고 네. 외부에서 접속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큐빗 개수가 지금 몇 개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IBM과 몇 군데서는 지금 뭐 몇 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유저 등록을 해서 네. 간단하게 몇 분 동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양자 컴퓨터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암호 해석이라든지 무슨 수학적으로 아주 뭐 복잡한 거를 뭐 푼다든지 네. 그런 특수한 기능에서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컴퓨터 써야겠죠. 근데 네. 가능성은 분자, 전자, 소자, 큰 컴퓨터의 가능성은 글쎄요. 둘 다 얼마큼 양자 컴퓨터 요즘 워낙 많이 하고 있어. 좀 더 양자 컴퓨터가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네, 교수님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요거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학생이신 것 같아서 나노과학 기술과 관련된 과는 어떤 과가 있고 또 진학하려면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네. 좀 궁금하시대요. 나노과학 학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나노과학 대학이 있는데 나노과학은 사실은 물리, 기계, 재료, 전자, 화학에 심지어 생물 쪽에 다 사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나노과학 학과가 있겠지만 네. 나노과학 학과만 가서 나노과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좀 더 나는 물리를 좋아한다, 좀 더 화학을 좋아한다, 혹은 뭐 기계를 좋아한다, 재료를 좋아한다, 전자를 좋아한다. 근데 가게 되면 거기서 있는 대부분의 뭐 그렇지 않는 연구소도 있겠지만 그 많은 연구소들이 다 나노과학 기술을 뭐 배터리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니면 당연히 나노가 필요하고요. 네. 생물 하시는 건 거의 나노가 다 들어가고요. 재료 합성하면 다 나노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 소자 만드는 재료 만드는 소자 만드는 것 같으면 다 나노 소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노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굳이 특별한 가야지만 나노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노를 네.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노과학이라는 이 딱 집어서 과를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나노과학 분야에 이어서 네. 공부를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강연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저희가 또 강연 시작될 때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